키워드 5개 지금까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과학 수사. 또 이걸 하는 이유는 어떤 사건 사고의 어떤 진실을 밝히는, 실체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두 번째 키워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사명감, 과학자로서의 사명감, 범죄로부터의 안전. 제 멘토 같은 일을 할 사람들을 키우는 선배의 입장, 과학 수사의 멘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임시근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생물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일하셨고 지금은 대학교 과학수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과학수사란 뭔가요? 우리가 과학수사란 말도 있고 또 법과학이라는 말도 있고 또 법의학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데 과학수사는 말 그대로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거고, 이 과학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법과학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실은 이제 forensic scienc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사건과 사고의 실체를 찾고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이라든가 화학, 물리학 같은 기초과학도 포함이 되고요. 뭐 공학이라든가 의학, 약학, 또 심지어는 뭐 심리학이나 사회학 같은 인문 사회 계열 학문까지 다 포함하는 그 종합적이고 약간 융합적인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학수사과 다니는 친구들은 그걸 다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학교의 이제 커리큘럼 상으로는 그 분야들 각 분야마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배우고요. 전공이 또 있는데 뭐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포렌식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 2개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계기는 어떤 건가요? 제가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그리고 박사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고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DNA를 이용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걸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까운 선배님이 당시에 이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 처음으로 DNA 감식 실험실을 세팅하는데 또 참여를 하셔서 좀 알고 있었고요. DNA 분석은 1991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제가 97년에 입사를 했는데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전체 인원이 한 15명이 채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DNA 분석을 지금은 많이 자동화되고 또 시약 같은 것도 이제 키트화돼서 굉장히 좀 간편하게 쓸 수가 있는데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가 손으로 다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또 분석을 하고 그러던 시기여서 육체적으로는 좀 더 힘들었고 또 시간도 더 훨씬 지금보다 오래 걸리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럼 과학 수사면 어쨌든 뭔가 범인을 찾아내고 이런 거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범죄 사건 있으신가요? 네, 굉장히 너무 많아서 제가 입사했을 때 그 초창기 90년대 말하고 2000년대 초까지는 특히 이제 대량 재난 사고라고 해서 비행기 추락, 기차 화재 이런 사고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고들 중에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기억에 나고요. 그 후에 설해마을 영화 유기 사건, 제일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거는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이 되겠습니다. 강호순 연쇄 살인 사건을 모르는 국민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많이 화제가 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사건에서 좀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건 무엇이었나요? 네, 강호순이 그 어떤 여대생 납치해서 살인한 사건으로 이제 검거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그 경기도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이 계속 실종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 사건하고 강호순과 연결시킬 그 계기가 됐던 그 혈흔을 제가 이제 찾게 됐고 그 혈흔을 찾아서 DNA 분석을 했더니 그 전에 실종됐던 다른 분의 DNA가 검출이 돼서 연쇄 살인을 밝히게 되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럼 그 혈흔이라는 게 막 바닥에 이렇게 대놓고 떨어져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굉장히 치밀한 범인이었다고 들었는데 그 혈흔은 어디서 어떻게 발견을 하셨나요? 네, 강호순이 살던 집이라든가 또 사용하던 차 이런 데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을 DNA를 찾기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강호순이 입고 다녔던 잠바가 있습니다. 물론 혈흔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거기 그 잠바에서 우리가 루미놀이라고 하는 시약을 사용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아주 미량의 혈흔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검은색 점퍼에 그 핏자국은 진짜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럼 그 루미놀이라는 시약이 어떤 기능, 어떤 원리로 그 핏자국을 보이게 하는 건가요? 네,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라는 게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햄 그룹이 있는데 거기 철 그룹이 들어가 있고요. 철이. 그 철이 이 루미놀이라는 시약과 만나면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반딧불이처럼 이 형광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상태에서 이 형광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그 혈흔이 발견이 됐고 그 혈흔의 주인이 더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자분으로 밝혀지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자백을 받게 된 거죠. 강호순이 그 DNA 증거가 나오면서 그 연쇄살인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자백도 없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강호순도 굉장히 이제 지능범이고 또 연쇄살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계속 하지 않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DNA 증거를 가져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이 혈흔의 주인으로 밝혀진 그분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쓰던 그 칫솔이 이제 의뢰가 됐었고 거기서 이제 분석된 DNA를 제가 책상에다가 이제 메모를 해놨던 아주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데 그 제가 메모를 했던 그 DNA하고 딱 일치되는 그 DNA가 이제 검출이 됐던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책상에 작은 약간 DNA 데이터베이스 같았던 거네요. 실제로는 그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시나요? 그렇죠. 2009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이제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없었고요. 근데 이제 강호순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 사건의 이제 범죄자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9년에 법이 만들어졌고 2010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으면은 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 연쇄살인 이런 거를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됐겠네요. 그렇죠. DNA 감식 자체가 어떤 법과학의 혁명이라고 보면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는 이 DNA 감식의 또 혁명적인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DNA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면 이제 새로운 사건이 날 때마다 그 사람들하고 먼저 맞춰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사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조할 DNA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전 한 번도 범죄를 저질러 보지 않은 초범은 이런 DNA 이런 감식으로 잡아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미제 사건으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갖고 있는 DNA를 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범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연구를 또 요즘 최근에 많이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2018년에 골든 스테이트 킬러라고 이제 알려진 미국 서부의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검거했는지를 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범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일단 얻는 방법, 대표적인 게 이제 DNA 표현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김새라든가 혹은 뭐 색깔과 관련된 정보들, 예를 들면 눈동자 색깔, 뭐 피부 색깔, 그리고 조상 정보, 이 사람이 백인인지 뭐 흑인인지 이런 정보들.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어떤 유전자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뿌리를 찾는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미국에만 해도 한 1,500만 명 정도가 그 서비스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그 옛날에 확보했던 그 사건의 그 DNA를 분석을 해서 마치 이 친척을 찾는 것처럼 의뢰를 해서 그 범인의 친척 관계로 추정되는 그 사람들을 일단 확보를 하게 된 그런 그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포렌식 제네틱 지니얼로지라고 하는데요. 뭐 유전 계보학이라고 하는 범인이 포함된 어떤 가계를 찾아서 그 중에 이제 용의자로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려서 DNA 감식의 표준 기술인 STR로 맞춰보는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기법을 이용을 해서 지금까지 약 70건의 그 미제 사건을 해결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반면에 또 이런 것들이 약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지 않냐 그런 또 논란이 이제 생겨서 제도적으로 또 약간 보완이 되고 그 자기의 DNA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도 이제 수사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그 유전자 검사 그런 게 좀 많이 활발하지가 않아서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또 그 조상 정보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분석하지 못하는 미제 사건이라도 나중에 또 밝혀질 수가 있잖아요. 과학기술이 네. 계속 발전을 하면은. 그러면은 증거물을 잘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제 사건을 해결했던 사례들 중에 보면 과거의 그 증거물을 다시 분석을 해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증거물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잘 보존하고 있어야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또 적용할 수 있는 그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대체로 채취하는 거 보면 막 면봉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잖아요. 혹시 막 면봉의 발전도 있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생물학적 증거물, 혈흔이라든가 뭐 타액이라든가 이거 채취할 때 면봉을 많이 쓰는데 조금 더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면봉도 이제 계속 발전을 했습니다. 면 소재뿐만이 아니고 나일론으로 된 뭐 아주 가느다란 섬유를 이용하는 그 면봉도 있고요. 뭐 끈끈이 면봉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세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또 면봉에 대한 연구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럼 DNA 관련한 분석 중에서 최근에 좀 이렇게까지 발전했어 네. 이렇게 소개해 주실 만한 분석 네, 기술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DNA 표현형 분석이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라든가 또 침 속이나 또 뭐 장내에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그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또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고 또 식생활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도 어떤 범인을 추정하는데 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많이 요청하는 그 알고 싶은 정보 중에 이제 한국, 중국, 일본 요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 한중일은 사실은 DNA 상으로는 크게 이제 구분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는 지역이 다르잖아요. 기후도 다르고 식생활도 다르고 식습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구강 이제 미생물이 차이가 나는 거죠. 우리는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한국인에는 김치에 들어있는 세균들이 또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지역인지 건조한 지역인지 혹은 습도가 높은 지역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피부에서 서식하는 세균들이 종류가 달라요. 또 여러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DNA의 주인은 중국 사람이다. 혹은 동남아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또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또 본 영화 중에는 헤어질 결심이라는 칸느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영화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 눈에는 과학수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쉬어봤는데 한 12가지 이상의 그 과학수사 기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범죄 현장 감식, 사인 규명과 관련된 그 법의학적인 내용도 있고 뭐 사망자의 손톱에서 그 용의자의 DNA가 검출이 되는 뭐 그런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뭐 분석을 한다거나 뭐 위치 추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법곤충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또 잘 설명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파리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딱정벌레가 오고 또 이런 식으로 곤충이 이제 사체에 접근하는 순서까지도 잘 얘기를 해주고 있고 실제 이제 과학수사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유용한 기술들인데 영화에서 뭐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간 범인 검거 위주로 이야기를 네. 나눠봤잖아요. 근데 범인 검거 이외에도 DNA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또 어떤 분야에서 또 활용이 될 수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아까 그 인류의 기원 같은 이런 연구를 할 때 기초적인 생물학적인 연구를 할 때도 과학수사에서 쓰는 기법을 그대로 또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Y 염색체라든가 미토콘드리아 DNA 그걸 분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인류의 기원 혹은 진화를 연구할 때 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미이라 연구도 그 연구에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주로 신원 확인 분야가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6.25 전사자 유해 그 신원 확인 4.3이라든가 뭐 5.18
그리고 일제 시대에 그 강제 이제 징용된 그 사람들의 그 유해 신원 확인하는데 DNA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걸 활용해서 지금 그 미아 찾기도 하고 있고, 또 대량 재난 신원 확인에 그 DNA가 없으면 지금은 이제 신원 확인하기가 어렵죠. 유병언을 최초로 신원 확인을 하셨던 분이라고. 아, 예.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던 시기인데, 유병언이 지나갔던 곳에서 이제 수거됐던 증거물에서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DNA를 확보를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렇게 수록이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매실밭에서 발견됐던 신원불상의 변사자가 이 확보됐던 그 DNA와 일치를 하게 된 거죠. 당시에 많은 분들이 그 유병언이 아니라고 또 하시던 분들도, 국민들도 많았는데, 과학적으로 유병언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6개월 후에 유병언의 그 친자, 아들이 또 이제 검거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이제 더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DNA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판명이 네.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돼서 쓰이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DNA 감식이 중요한 게, 범인을 찾는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옛날에 DNA 감식 기술이 없던 시절에 억울하게 용의자나 범인으로 이제 몰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한 20년 전부터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다시 하고, 또 옛날에 그 증거물을 다시 분석을 합니다. 그 핵심이 이제 DNA 분석하는 거죠. 그 DNA를 가지고 진짜 범인을 찾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약 350명 이상이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풀려났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다시 얻은 거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시 보상도 해주고, 지금도 그런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DNA 감식이 범인을 잡는 것 뿐만이 아니고, 또 억울하게 범인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의 그 누명을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교수님 이렇게 많은 사건에 참여를 해오셨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연구하고 싶으신 분야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이런 교육이나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사건들은 많이 이제 제가 경험을 하고 또 실무에서 많이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학기술을 좀 더 이용을 해서 이런 과학수사 분야에 또 적용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또 마지막 제 열정을 한번 태워보기 위해서 학교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10년 후 나에게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년 뒤면 저도 이제 퇴직을 앞둔 이제 그런 나이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많이 노력을 해서 저한테 많이 수고했고 또 뭐 고맙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DNA는 뭐 우리 생명체,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설계도인데, 저에게는 특별히 생명과 관련된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와 또 인권을 수호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